10년 전 그날의 불꽃. 타닥타닥 나무가 타는 소리가 들린다. 처음에는 마치 겨울밤 벽난로에서 장작이 타는 낭만적인 소리 같았다. 하지만 이내 그 소리는 굉음으로 변했다. 오직근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함께 덩붉은 화마가 시야를 집어삼켰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 깊숙이 찔러 들어왔다. 미지는 바닥을 기었다. 뜨거운 열기가 살갗을 파고들었고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삼키는 듯한 고통이 목구멍을 긁었다. 시야는 흐릿했다. 눈앞이 온통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뒤엉켜 있었다. 그녀의 손톱은 이미 바닥을 긁느라 뒤집혀 피가 맺혀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뱃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본능, 아니 절규에 가까운 모성애가 그녀의 팔을 움직이게 했다. 으윽, 으윽. 신음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미지는 손을 뻗었다. 저 멀리 불길의 일렁이는 문틈 사이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새어들어오고 있었다. 그 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다.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남자. 그녀의 청춘을 바쳐 키워낸 남자. 형민이었다. 형민은 문 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흩날리는 눈송이가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불타오르는 산장 안의 지옥도와 달리 문 밖에 그는 너무나 서늘하고 고요해 보였다. 미지는 흐릿한 눈으로 그와 시선을 마주쳤다. 제발 문을 열어줘. 살려줘. 우리 아기가 있어. 소리 없는 비명이 그녀의 눈빛을 통해 전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형민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듯 했지만 동시에 기이할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는 눈.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빈 휘발유통을 바닥에 툭 던졌다. 텅 빈 플라스틱 통이 눈밭을 구르는 소리가 불길 소리 사이로 기묘하게 선명하게 들렸다. 형민이 뒷걸음질 쳤다. 천천히 그리고 점차 빠르게. 그는 불타는 산장을, 그 안에서 죽어가는 여자와 자신의 핏줄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형민아. 미진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외쳤지만 그 소리는 무너져 내리는 천장의 굉음에 묻혔다. 쾅. 석가래가 떨어지며 불티가 폭죽처럼 튀어올랐다. 동시에 그녀의 품 안, 아니 그녀가 목숨을 걸고 감싸쥐고 있던 뱃속에서 쿵 하는 태동과 함께 환청 같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생명의 소리이자 끔찍한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소리였다. 제일장 컵라면과 헌신, 가난에서 행복했던 시절.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10년 전 서울의 한 후미진 고시촌.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면 나오는 낡은 붉은 벽돌 건물의 3층. 그곳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인 묘한 냄새가 났다. 1평 남짓한 좁은 고시원방. 형민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며칠 감지 않아 떡져 있었고 늘어진 추리닝 무릎은 툭 튀어나와 있었다. 그의 앞에는 다 불어버린 컵라면 용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국물은 말라 비틀어져 눌어붙어 있었고 방구석에는 탈취제를 뿌려도 지워지지 않는 가난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꼬르륵. 뱃속에서 천둥 소리가 났다. 형민은 한숨을 쉬며 책을 덮었다. 법전의 글씨들이 지렁이처럼 꿈틀대며 그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지갑을 열어보았다. 1,000원짜리 지폐 2장과 동전 몇 개. 이게 전부였다. 오늘 저녁도 굶어야 하나 아니면 편의점에 가서 폐기 상품을 기다려야 하나. 자괴감이 밀려왔다. 그때였다.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노크도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다. 밥은 미진이었다. 그녀의 양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밖에는 비가 오는지 어깨와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바로 온 모양이었다. 그녀는 젖은 옷을 털지도 않고 좁은 방 안으로 들어와 비닐봉지를 풀었다. 또 라면 먹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미진의 목소리에는 타박보다는 안쓰러움이 가득했다. 그녀가 꺼낸 것은 따뜻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꾹꾹 눌러 담은 고봉밥이었다. 식당 이모에게 사정해서 남은 반찬을 싸온 것이 분명했다. 미진아. 형민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미진은 익숙하게 좁은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밥상을 차렸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다. 겨울에도 찬물로 설거지하느라 붉게 트고 갈라진 손등. 형민은 숟가락을 들기 전 그 손을 덥석 잡았다.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해. 형민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미진의 손등을 적셨다. 미진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거친 손으로 형민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까슬한 감촉이 형민의 마음을 후벼 팠다. 쓸데없는 소리. 넌 공부만 해. 돈은 내가 벌면 되잖아. 이번엔 꼭 붙을 거야. 우리 형민이 판사님 되면 나 모른 척하면 안 된다? 미진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 웃음은 해맑았지만 눈 밑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형민은 맹세했다. 신이 있다면 듣고 있겠지. 내가 성공하면 이 여자를 여왕처럼 모시겠다고. 내 인생의 구원자, 나의 미진이. 형민은 김치찌개를 허겁지겁 입에 넣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였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미진의 피와 땀 그리고 맹목적인 사랑 그 자체였다. 제2장 합격 그리고 미세한 균열의 시작. 그로부터 2년 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파랗던 날이었다. 미진은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유니폼을 입고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가득 넣어드릴까요? 목이 쉬어 쇳소리가 났다. 그때 주머니 속에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액정에 뜬 이름은 우리 형민이. 미진은 기름 묻은 장갑을 급히 벗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형민아, 왜? 무슨 일 있어? 미진아. 수화기 넘어 형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미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또 떨어진 걸까? 이번에도 안 되면 형민이가 견딜 수 있을까? 그녀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나 합격했어. 미진아, 나 붙었다고. 최종 합격이야. 순간 세상의 소음이 멈춘 듯 했다. 주유소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도 자동차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형민의 울먹이는 목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미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정말이지? 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진은 주유소 바닥에 앉아 엉엉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상관없었다. 드디어 끝났다. 그 지긋지긋한 가난과 불안의 터널을 빠져나온 것이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허름한 삼겹살집에서 만났다. 형민은 여전히 낡은 점퍼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전과 다른 광채가 돌았다.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소주잔을 기울였다. 미진아, 이제 고생 끝이야. 내가 연수원 들어가면 월급도 나오고 임관하면 바로 결혼하자. 내가 너한테 진 빚 평생 갚을게. 형민의 말은 진심이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다. 미진은 눈물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불판 위에서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다. 그 소리가 마치 축포처럼 들렸다. 하지만 미진은 알지 못했다. 합격이라는 그 달콤한 열매가 사실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첫 번째 벽돌이 될 줄은. 시간이 흐르며 형민은 변해갔다. 처음에는 옷차림이었다. 사법연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형민은 양복을 입어야 했다. 미진은 자신이 모아둔 적금을 깨어 형민에게 비싼 양복과 구두를 사입혔다. 와, 우리 형민이. 옷이 날개네. 진짜 검사님 같다. 미진이 형민의 넥타이를 매주며 감탄했다. 거울 속에 비친 형민은 더 이상 찌질한 고시생이 아니었다. 번듯하고 세련된 전문직 남성. 하지만 그 옆에 선 미진은 여전히 시장통에서 산 10,000원짜리 티셔츠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거울 속 두 사람의 모습은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다. 마치 합성 사진처럼 이질적이었다. 어느 날 형민이 말했다. 미진아, 이제 나 데리러 오지 마. 왜? 같이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동기들이 자꾸 물어봐. 누구냐고. 그래서? 여자친구라고 하면 되잖아. 아니, 그게. 형민은 말끝을 흐렸다.
그의 시선이 미진의 낡은 운동화에 머물렀다. 동기들의 여자친구는 아나운서, 의사 아니면 부잣집 딸들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기름 냄새, 음식 냄새가 밴 미진을 소개하는 것이 형민은 점차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작고 은밀한 수치심이었지만 잉크가 물에 퍼지듯 형민의 마음속을 검게 물들여가고 있었다. 제3장 새로운 세계, 그리고 유혹의 향기. 형민이 로펌에 취직한 후 변화는 가속도가 붙었다. 화려한 강남의 빌딩 숲,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사무실. 형민은 그곳에서 자신의 진짜 자리를 찾은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나가 있었다. 예나는 로펌 대표의 딸이자 형민의 입사 동기였다. 그녀에게서는 항상 좋은 향기가 났다. 미진에게서 나는 생활의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세련되고 우아한 향수 냄새. 예나는 당당했고 거침없었으며 무엇보다 형민을 대단한 남자로 봐주지 않았다. 오히려 형민을 흥미로운 장난감처럼 대했다. 강 변호사님, 오늘 시간 있어요? 저랑 와인 한잔해요. 예나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처럼 들렸다. 형민은 미진과의 저녁 약속을 취소했다. 오늘 야근이야. 미안해. 거짓말은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쉬웠다. 고급 와인바의 어두운 조명 아래 예나는 턱을 괴고 형민을 바라보았다. 강 변호사님은 참 독한 구석이 있어요. 개천에서 용났다더니 눈빛에 야망이 이글거리네. 난 그런 남자가 섹시하더라. 형민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미진은 항상 그를 착한 사람, 안쓰러운 사람으로 대했다. 하지만 예나는 그를 섹시한 남자, 야망 있는 남자로 봐주었다. 그것은 형민이 평생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인정 욕구를 자극했다. 예나의 손이 테이블 위로 미끄러져 형민의 손등을 덮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굳은 살 하나 없는 매끄러운 손. 형민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미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눈앞에 예나가 주는 달콤한 권력의 맛이 더 강렬했다. 만약 예나와 잘 된다면 로펌 대표의 사위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훨씬 더 빠르고 쉽게. 그날 밤 형민은 술에 취해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미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다 식어버린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전화도 안 받고. 미진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형민은 그 목소리가 몹시 거슬렸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들었던 예나의 나긋나긋하고 교양 있는 말투와 너무나 비교가 되었다. 형민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일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지. 넌 왜 그렇게 숨막히게 구니? 숨막혀?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너 요즘 변한 거 알아?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내 위치가 변한 거야. 넌 아직도 편의점 알바나 하고 있지만 난 이제 변호사라고.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노는 물이 다르단 말이야. 형민은 내뱉고 나서 아차 싶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다. 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10년을 뒷바라지한 대가가 고작 이런 무시라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구 때문에 대학도 포기하고 돈 벌었는데. 내 책값 떼고 방세 내느라 내 청춘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창피하다는 거야? 미진의 울부짖음이 좁은 오피스텔을 울렸다. 형민은 괴로움에 머리를 감싸쥐었다. 미진의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더 화가 났다. 미진은 살아있는 부채감이었다. 그녀를 볼 때마다 자신의 비루했던 과거가 떠올랐다. 그녀를 떼어내지 않으면 자신은 영원히 개천용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것 같았다. 형민은 차가운 눈으로 미진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다. 그만하자. 우리 헤어져.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 똑딱 거대하게 울려 퍼졌다. 미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민을 바라보았다. 진심이야? 돈은 섭섭지 않게 줄게.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에서 빠져줘. 형민은 잔인했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미진은 그 수표를 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맺히도록 참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폭탄 선언이었다. 나 임신했어. 형민의 눈이 커졌다.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뭐? 병원 다녀왔어. 5주래. 우리 아기야. 순간 형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이내 끔찍한 분노로 일그러졌다. 예나와의 미래, 로펌에서의 성공, 화려한 인생. 그 모든 것이 임신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었다. 그의 발목을 잡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족쇄였다. 너 일부러 그랬지? 형민이 으르렁거렸다. 헤어지자고 할까봐 선수 친 거지. 내 발목 잡으려고. 이 끔찍하고 질긴 년. 형민이 소리를 지르며 식탁 위의 그릇들을 쓸어버렸다. 쨍그랑.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된장찌개가 바닥에 쏟아졌다. 미지는 파편을 피하며 배를 감싸 안았다. 형민의 눈빛은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미진이 사랑했던 그 순박한 고시생이 아니었다. 욕망에 눈이 멀어버린 괴물이었다. 제사장 용서라는 이름의 덫. 형민은 미진의 임신 고백과 자신의 폭발적인 분노 이후 며칠 동안 자취를 감췄다. 미진은 그 며칠이 마치 몇 년처럼 느껴졌다. 식사도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뱃속의 아기가 혹시라도 충격을 받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형민이 영영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감에 미진은 넋을 잃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밤 형민이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전에 보았던 짐승 같은 광기는 사라져 있었다. 대신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뒤섞인 듯한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다. 미진아, 미안했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미쳤었나 봐. 형민은 미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미진은 그의 사과에 무너졌다. 7년 동안 쌓아온 사랑과 신뢰는 며칠간의 배신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녀는 형민의 어깨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다시는 그러지 마. 제발.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응. 다신 안 그럴게. 우리 여행이나 갈까? 머리 좀 식히자.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 둘만. 형민은 미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손길은 10년 전 고시원 시절처럼 따뜻하고 다정했다. 미진은 형민의 품에 안겨 비로소 안심했다. 형민의 눈빛이 잠시 미진의 뒤편 방구석에 놓인 그의 새 등산 가방에 닿았다. 가방 옆구리에는 은색 휘발유통이 숨겨져 있었다. 형민은 속삭였다. 이것이 모든 것을 끝내는 최선이자 유일한 길이라고. 이튿날 두 사람은 형민의 새 차를 타고 강원도의 깊은 산골로 향했다. 미진은 오랜만에 형민과 단둘이 여행을 간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다. 미진은 트로트 메들리를 틀었고 형민은 억지로 따라 웃었다. 이형민, 웃는 거 맞지? 표정이 왜 그래? 아니야. 너무 좋아서 그래. 내가 옆에 있으니까. 앞으로 잘할게. 정말로. 형민은 운전 중에도 끊임없이 백미러를 확인했다. 뒷좌석의 가방, 그 안에 휘발유통이 잘 있는지. 그의 마음속에서는 치밀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산장은 깊은 곳에 있다. 목격자는 없다. 화재는 실족사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사로 처리될 것이다. 임신 중이었으므로 스트레스에 의한 자살로 몰고 갈 수도 있다. 그의 내면은 이미 차가운 법적 논리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랑은 그의 성공을 위한 일회용 도구였을 뿐 이제 폐기 처분해야 했다. 제오장 어둠 속의 불꽃. 두 사람이 도착한 산장은 인적이 끊긴 숲속 깊은 곳에 있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산장 주변은 빠르게 흰색으로 덮여 고립되었다. 산장 안은 낡고 추웠지만 미지는 형민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 보였다. 미지는 챙겨온 묵은지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냄새가 온 산장에 퍼졌다. 형민은 밖으로 나가 장작을 패는 척했다. 그는 도끼질을 하면서 산장 주변의 지형을 살폈다. 그의 손은 덜덜 떨렸지만 그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성공이 목전에 있다는 흥분 때문이었다. 형민은 산장 뒤편의 창고에서 휘발유통을 꺼냈다.
묵직한 액체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틀과 창문 아래쪽을 따라 휘발유를 들이붓기 시작했다. 미진이 끓이는 찌개 냄새와 휘발유의 화학적인 악취가 묘하게 섞여 형민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때 산장 안에서 미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민아, 와서 김치찌개 맛 좀 봐. 아까 그 짜증내는 얼굴 다 풀릴 거야. 미진의 따뜻한 목소리. 형민은 잠시 멈칫했다. 미진의 희생, 미진의 밥, 미진의 헌신. 파도처럼 밀려오는 기억들이 그의 발목을 잡는 듯했다. 하지만 곧 로펌 대표의 딸인 예나의 우아한 미소, 상류층 사회에 번쩍이는 불빛이 그 기억을 덮어버렸다. 형민은 눈을 질끈 감았다. 난 살아야 해. 이 여자는 나를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일 뿐이야. 그는 남은 휘발유를 산장의 출입문에 집중적으로 부었다. 철저하게 치밀하게. 밤이 깊어졌다. 산장은 완벽한 어둠 속에 잠겼다. 곤히 잠든 미진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형민은 조용히 일어나 미진이 자는 방문고리에 쇠사슬을 걸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웠다. 딸깍. 작은 쇳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형민은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 엄지손가락으로 톱니바퀴를 돌리자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 작은 불꽃이 산장을 집어삼킬 거대한 괴물로 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난 너를 사랑했어. 정말이야.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내가 가르쳐줬잖아. 내가 준 그 찌질한 사랑 때문에 내 미래가 좌절될 순 없어. 미안하다. 이젠 나를 위해 살게. 형민은 라이터를 내려놓고 문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다시 손을 뻗어 라이터를 주워들었다. 그는 망설임을 완전히 지우고 불붙은 라이터를 문틈에 던졌다. 화르륵. 불꽃이 휘발유를 타고 번지며 굉음을 냈다. 형민이 미처 대피할 새도 없이 산장의 출입문은 순식간에 불꽃의 장벽으로 변했다. 불이야. 형민아. 문 열어. 문이 안 열려. 형민아. 미진은 잠에서 깨어 공포에 질려 문을 두드렸다. 그녀의 손이 뜨거운 나무에 닿아 화상을 입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뱃속의 아기. 아기를 살려야 한다는 본능만이 미진을 움직였다. 문 밖의 형민은 귀를 막고 도망치려 했다. 그때 뒤편 창문에서 미진의 얼굴이 보였다. 연기와 불길에 그을린 처절한 얼굴. 이형민, 너 이럴 수 없어. 우리 아기 내 아기잖아. 제발 문 열어줘. 그 절규가 형민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뒤에서 예나에게서 온 문자 알림음이 울렸다. 내일 중요한 미팅 잊지 마세요. 미래의 목소리. 형민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고 미진의 절규를 뒤로 한 채 눈 덮인 숲을 향해 다른 박질 쳤다. 산장 안에서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 같은 가늘고 애처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미진은 불길에 쓰러지면서도 배를 감싸 안았다. 어쩌면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악마 같은 남자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나를 죽이려고 했어. 넌 내 손으로 끝내야 해. 제6장 지옥과 천국의 교차 편집. 며칠 뒤. 눈부신 웨딩홀. 호화로운 호텔 웨딩홀은 수백 송이의 하얀 장미로 뒤덮여 있었다. 형민은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예나가 눈부시게 웃고 있었다. 이제 신랑 신부는 행진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 형민과 예나는 하객들의 박수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었다. 형민의 얼굴에는 마침내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과 벅찬 승리감이 서려 있었다. 모든 과거는 불타 사라졌다. 이젠 아무도 나를 비난할 수 없다. 나는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이제 난 이 세상의 승리자다. 병원 중환자실. 장면은 순식간에 차가운 병원 중환자실로 전환된다. 희미한 심전도 기계 소리, 규칙적인 기계음이 고요함을 채운다. 침대 위에는 온몸이 붕대로 감긴 미진이 누워있다. 살갗은 심하게 타들어갔고 그녀의 얼굴은 붕대에 완전히 가려져 오직 두 눈만이 밖으로 나와 있다. 의사는 그녀가 사도 화상을 입었으며 아기는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위험한 상태라고 했다. 갑자기 미진의 눈이 번쩍 뜨였다. 피로 물든 실핏줄이 가득한 눈. 그 눈은 광기나 고통이 아닌 오직 순수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고 메말라 있었다. 나 죽지 않았어. 내 아기도 살아있어. 이형민, 너의 그 가짜 천국을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그 지옥으로 바꿔줄 거야. 10년 뒤 너를 반드시 내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잔인하게. 미진은 힘겹게 입을 움직여 차마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처절한 복수를 맹세했다. 10년 후 복수의 그림자가 드리우다. 제2부 10년 후 복수의 그림자가 스며들다. 제7장 10년 얼음으로 빚어진 심장. 10년의 세월은 미진의 육신에 깊은 화상을 새겼지만 그녀의 영혼에는 더욱 단단하고 냉혹한 목적을 아로새겼다. 그녀는 이제 미진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감정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유는채라는 차가운 가면을 썼다. 오랜 재활과 치료, 수술 끝에 그녀의 외모는 과거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세련되고 고혹적으로 변모했다. 거울 속의 유는채는 완벽한 커리어 우먼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감정을 읽을 수 없었으며 마치 겨울의 얼음 호수처럼 서늘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유는채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치밀한 밑그림을 그렸다. 해외에서 투자 전문가로 활동하며 축적한 막대한 재산은 복수의 든든한 무기였다. 그녀는 강남의 중심부에 조용히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모든 인맥과 정보를 형민의 주변으로 집중시켰다. 그녀의 딸 민영은 10년 전 화염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고 이제는 해맑은 웃음으로 미진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미진은 민영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다. 딸은 그녀의 가장 연약한 심장이었기에 복수의 무대에서는 절대로 노출되어서는 안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유는채는 서재에서 형민 부부의 최근 사진을 바라보았다. 호화로운 자택 앞에서 찍은 사진 속 형민은 겉으로는 성공한 남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피로와 강박이 묻어 있었다. 그 옆에 예나는 명품 옷을 걸치고 도도하게 서 있었다. 유는채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넌 내가 파괴할 재료를 스스로 너무 많이 쌓았구나, 이형민.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고통이 내가 나를 불에 태웠던 고통보다 훨씬 길고 지독할 거야. 그녀는 낡은 은목걸이를 만졌다. 10년 전 형민이 합격 후 사준 그 목걸이. 그것은 이제 그녀에게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차가운 신호등이었다. 제8장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 형민은 펜트하우스에서 겉보기에는 완벽한 성공을 누렸으나 그의 내면은 매일매일 지옥이었다. 예나의 사치는 끝이 없었고 그녀의 독설은 형민의 유일한 자존심마저 갉아먹었다. 어느 토요일 아침 형민은 예나의 끊임없는 지출 문제로 격렬하게 다투었다. 당신 이번 달 카드 명세서 봤어? 억 단위가 넘어. 내가 이래서 번 돈이 아니라고 해도 당신 아버지 회사 공금에 손대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형민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절망이 섞여 있었다. 예나는 샴페인 잔을 들고 형민을 비웃었다. 당신이 벌어오는 돈은 우리 집 관리비도 감당 못해. 당신이 내 아버지 덕분에 입는 이 턱시도 당신이 몰고 다니는 이 차 전부 내 아버지 거야. 나는 내 것을 쓰는 것뿐이야.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10년 전에 그 거지 같은 여자한테 빚지고 살던 주제에 이제 와서 깨끗한 척하지 마. 그만해. 당신은 매번 나를 모욕해야만 직성이 풀려. 모욕이 아니라 사실이지. 당신은 내가 필요하잖아. 내가 없으면 당신은 이 업계에서 발도 못 붙여. 아, 그리고 오늘 저녁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모이는 자선 파티에 참석해야 해. 촌스럽게 굴지 마. 당신의 그 더러운 과거 냄새, 이번엔 꼭 지우고 와. 예나는 잔을 내려놓고 방을 나갔다. 쨍그랑. 형민은 벽에 던져진 예나의 샴페인 잔 파편을 바라보았다. 파편에 비친 그의 얼굴은 혐오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미진을 배신하고 이 여자를 선택했지만 얻은 것은 매일 반복되는 모멸감이었다. 그는 밖으로 도망칠 곳, 자신을 위로해줄 사람을 절실히 찾았다. 재구장 흥미로운 사건 추가 자선 파티의 덫. 그날 저녁 형민과 예나는 로펌 주최의 자선 파티에 참석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가 즐비한 파티장은 형민에게는 숨막히는 감옥과 같았다. 형민은 예나의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웃었지만 긴장감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이 파티는 윤은채가 복수의 무대로 치밀하게 설정한 곳이었다. 그녀는 이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거액의 기부금을 냈고 중앙 무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형민은 파티장에서 윤은채를 처음 보았다. 화려한 붉은 드레스, 루비 목걸이, 그리고 모든 시선을 빨아들이는 차가운 아름다움. 그녀는 마치 천상의 존재처럼 보였다. 윤은채는 형민을 알아봤지만 그의 얼굴에는 10년 전의 기억조차 전혀 떠올리지 않는 완벽한 무관심만이 서려 있었다. 형민은 그녀에게 강렬하게 끌렸다. 예나의 차가움과는 또 다른 압도적인 지성의 매력이었다. 파티 도중 윤은채는 형민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그녀는 형민에게 직접 말을 건네지 않았다. 대신 형민의 상사 앞에서 그를 깎아내리는 듯한, 그러나 도움을 주는 듯한 미묘한 행동을 취했다. 저분 강 변호사님 맞으시죠? 로펌에 계신 분. 저는 윤은채입니다. 얼마 전 제가 투자했던 건을 맡으셨더군요. 분석력은 좋으신데 정보를 다루는 대범함이 부족해서 큰 기회를 놓치신 것 같아요. 윤은채는 주변의 모든 시선이 형민에게 쏠리도록 만들었다. 형민은 당황했지만 윤은채의 다음 말이 그를 살렸다. 하지만 저에게는 강 변호사님의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대범함은 제가 채워드릴 수 있어요. 기회를 놓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 일에 대해 깊이 논의할 기회가 있을까요? 윤은채는 형민에게 명함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차가웠지만 형민에게는 자신을 인정해주는 유일한 구원의 빛처럼 느껴졌다. 예나에게 평생 듣지 못했던 분석력과 치밀함이라는 단어가 그의 자존심을 어루만졌다. 형민의 내면 독백저 여자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나를 꺼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예나는 나를 무시하지만 저 여자는 나의 재능을 알아본다. 내가 10년 전부터 찾아 헤매던 인정과 구원, 바로 저 윤은채 대표에게 있다. 형민은 윤은채의 명함을 쥐고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복수의 여왕이 깔아놓은 첫 번째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제11장 구원자로 가장한 덫. 다음 날 형민은 윤은채에게 바로 연락했다. 그들의 만남은 잦아졌다. 윤은채는 형민에게 심리적인 지지와 감정적 위로를 아낌없이 제공했다. 그녀는 형민의 가난했던 과거를 비웃지 않았고 오히려 그 환경을 이겨낸 의지를 칭찬했다. 윤은채는 형민에게 예나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억압당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주입했다. 강 변호사님,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선의를 밟고 올라서죠.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당신의 발목을 잡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해요. 저는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금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단, 제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야 합니다. 형민은 완전히 그녀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는 윤은채에게 예나의 모든 금융정보, 부동산 명예, 심지어 예나의 사치와 외도 의혹까지 낱낱이 털어놓았다. 형민은 이 모든 고백이 예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복수의 무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윤은채가 형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 윤은채의 내면 독백내가 나에게 털어놓는 모든 비밀은 나를 밟고 올라섰던 내 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거야. 내가 나를 의지하면 할수록 너는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 너는 이제 내 복수극의 완벽한 배우일 뿐이야. 형민은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미진을 버린 죄책감 대신 윤은채에게서 받은 인정이라는 달콤한 마약에 중독되었다. 그는 윤은채의 조언대로 예나에게 이혼을 통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삶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믿었다. 복수의 칼날이 10년 전 그를 배신했던 칼날과 똑같은 모양으로 형민에게 되돌아오고 있었다. 제12장 파멸을 위한 마지막 투자. 윤은채는 형민의 영혼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경제적 파멸이라는 마지막 단계를 설계했다. 그녀는 형민에게 자립이라는 허황된 꿈을 심어주었다. 형민은 윤은채를 믿었기에
그녀의 모든 지시를 종교처럼 따랐다. 강 변호사님,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예나 씨의 그림자로 살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인 승부가 필요하죠. 당신이 가진 모든 자금을 한 곳에 모으세요. 제가 확실한 정보를 드릴게요. 이 투자만 성공하면 당신은 예나 씨에게 당당하게 이혼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윤은채가 형민에게 건넨 것은 거대한 신규 에너지 사업 투자건에 대한 극비 보고서였다. 보고서는 완벽하게 조작된 데이터로 가득 차 있었고 형민의 눈에는 이것이 수백억 원을 벌어들일 황금알로 보였다. 로펌에서의 실패와 예나의 독설로 인해 이미 판단력이 마비된 형민은 일말의 의심도 품지 않았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 전액과 아내 몰래 빼돌린 비상금, 심지어 예나의 명의로 빌린 사채까지 끌어모아 윤은채가 지목한 펀드에 올인했다. 그 금액은 그가 10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부와 명예의 마지막 잔해였다. 형민의 내면 독백 이것이 나의 새로운 시작이다. 예나, 당신은 영원히 내가 당신의 노예일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윤은채 대표님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할 거야. 내가 미진에게서 벗어났듯이 당신에게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 윤은채 대표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희망이야. 투자가 실행된 후 윤은채는 형민과의 연락을 잠시 끊었다. 형민은 불안했지만 성공 후의 달콤한 미래를 상상하며 겨우 버텼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신규 에너지 사업은 사실상 허상이었고 윤은채가 설계한 가짜 펀드는 시장에 풀린 지 하루 만에 급격히 폭락했다. 형민의 투자금은 며칠 만에 휴지 조각이 되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게다가 그가 끌어모았던 사채업자들이 로펌 사무실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로펌 대표는 노발대발했고 결국 형민은 파산과 동시에 로펌에서 불명예스럽게 해고되었다. 그의 10년 성공 신화는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제13장 파경, 펜트하우스의 지옥. 파산 소식과 해고 통보는 예나에게 전달되었다. 예나는 거실에서 히스테리컬하게 소리를 지르며 형민에게 달려들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빌린 돈까지 당신이 끌어다 썼다고? 당신은 나를 망치려고 작정한 거지. 이 재수 없는 남자. 당신이 나한테서 돈을 뜯어내려 한 거잖아. 예나는 손에 잡히는 대로 값비싼 도자기와 장식품을 형민에게 던졌다. 쨍그랑. 파편들이 바닥에 흩날렸다. 형민은 몸을 피하기 급급했다. 여보, 나도 몰랐어. 윤은채 대표가. 그분이 확실하다고 했단 말이야. 형민은 윤은채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가 매달릴 곳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윤은채? 그 여자가 당신한테 돈을 대줬다고? 말도 안 돼. 당신 그 더러운 과거의 여자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했지. 그 거지 같은 여자한테 속아서 내 돈까지 탕진한 거지. 예나는 광분했다. 그녀는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과거의 여자 미진. 형민은 이성을 잃었다. 나도 당신 때문에 사는 게 지옥이었어. 매번 나를 무시하고 밟아대는 당신 때문에. 나는 이 결혼이 지긋지긋했어. 지긋지긋해? 그럼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당신 아버지한테 의지할 배경도 없는 찌꺼기일 뿐이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예나는 격렬한 폭언과 함께 형민을 펜트하우스 밖으로 밀어냈다. 형민은 비참한 몰골로 고급 주택가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주머니에는 텅 빈 지갑과 찢어진 명함 조각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예나에게 버려진 순간에도 미진의 화염 속 절규보다 예나의 냉정한 멸시가 더 고통스러웠다. 그의 죄책감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을 구원해줄 윤은채에 대한 의존과 갈망만이 남았다. 그는 추위 속에서 몸을 떨며 윤은채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14장 구원의 공간 최후의 덫. 윤 대표님. 저는 다 잃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형민은 울면서 윤은채에게 매달렸다. 윤은채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제가 당신에게 경고했죠.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당신을 구원할 마지막 기회를 줄게요. 윤은채는 형민을 자신의 은신처로 불러들였다. 그곳은 강남 중심부의 최고급 오피스텔이었다. 넓고 차가운 공간은 미니멀리즘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고 그 어디에도 인간적인 온기는 없었다. 형민에게는 이 차가운 완벽함이야말로 자신이 속해야 할 성공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형민은 윤은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나약한 존재였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를 노예처럼 부려도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제발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윤은채는 긴 테이블에 앉아 차분하게 와인을 따랐다. 그녀는 형민에게 와인 잔을 건네지 않았다. 그 잔은 오직 그녀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형민을 향하고 있었지만 마치 먼지 쌓인 가구를 바라보는 듯한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잃은 건 당신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저에게 털어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강 변호사님.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과거. 그것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무슨 비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민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10년 전의 그날 밤 화염 속에서 미진을 버리고 도망쳤던 기억이 섬광처럼 떠올랐다. 윤은채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당신의 성공을 위해 당신이 버린 것, 당신이 불태우려 했던 것, 당신이 사고로 위장하려 했던 그날의 진실. 형민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지? 그 사실은 미진과 자신, 그리고 화마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형민은 극심한 공포에 떨었다. 윤은채는 형민의 공포를 즐기는 듯했다. 놀랄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법이죠. 당신이 저에게 진실을 고백하는 순간 당신의 죄는 저에게 흡수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비로소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 있죠. 자, 이제 말해보세요. 10년 전 강원도 산장에서 당신이 저지른 일. 제15장 파멸자의 고백과 복수자의 승리. 형민은 공포에 질려와들와들 떨었다. 그의 입술은 바짝 말랐고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그는 윤은채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구원과 파멸을 동시에 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다. 이 여자가 자신의 구원자이든 심판자이든 그는 순응해야 했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미진을 죽이려 했습니다. 형민은 무너져 내렸다. 저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의 과거였고 족쇄였습니다.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그녀를 제거해야만 제가 예나의 집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잠든 방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이 너무 빨리 번져서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화염 속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형민아, 문 열어. 라고. 저는 살인자입니다. 형민의 처절한 고백은 길고 길었다. 그는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을 토해내듯 미진과의 과거, 그녀의 헌신, 그리고 그가 그녀를 불태웠던 그날 밤의 모든 묘사를 낱낱이 털어놓았다. 그의 고백이 길어질수록 윤은채의 얼굴은 더욱 차갑게 굳어갔다. 윤은채의 내면 독백 들리니 미진아.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남자의 입에서 너를 죽이려 했던 그 추악한 진실이 나오고 있어. 내 아기를 배신했던 이 남자의 비겁함이 10년 만에야 빛을 보는구나. 이 순간을 위해 나는 내 살을 찢고 내 영혼을 버리고 이 차가운 가면을 썼다. 형민의 고백이 끝났을 때 윤은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형민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형민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목덜미를 살짝 드러냈다. 10년 전 미진의 헌신적인 사랑의 증표였던 낡고 빛바랜 은목걸이가 그녀의 목에 걸려 있었다. 형민은 눈물을 닦으며 그 목걸이를 보았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 목걸이는 미진이요? 아, 그 여자 말인가요? 윤은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형민에게 완전히 등을 돌렸다. 그녀는 벽에 걸린 그림 하나를 치웠다.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은 10년 전
화마 속에서 찍힌 미진의 얼굴 사진이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오직 증오만이 가득했던 처절한 눈빛. 그리고 그 사진 옆에는 민영의 해맑은 웃음이 담긴 사진이 놓여 있었다. 강 변호사님, 이 사진 속의 여자가 바로 당신이 죽였다고 생각한 미진입니다. 형민은 충격으로 숨 쉬는 것을 잊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구원자라고 믿었던 여자가 자신이 불태워 죽였다고 확신했던 여자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당신의 딸입니다. 당신이 성공을 위해 버렸던 당신의 아기죠. 살아남았습니다. 기적적으로. 딸, 내 딸. 형민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미진. 당신이 미진이었어? 제16장 복수의 최종 설계. 윤은채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형민을 향해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이자 지옥의 문을 여는 악마의 미소였다. 그래요. 당신이 불태웠던 미진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당신의 모든 성공은 나의 밑그림이었고 당신의 파멸은 나의 최종 작품이죠. 당신이 나에게서 뺏으려 했던 모든 것, 내 인생, 내 행복, 내 사랑. 나는 그것들을 모두 당신에게서 되찾을 겁니다. 형민은 울부짖었다. 제발 미진아,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용서? 당신이 나를 불태우고 내가 뱃속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 산채로 타들어갔던 고통을 겪고도 나에게 용서를 구해요.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죠. 윤은채는 미리 준비된 녹음기를 형민에게 던졌다. 녹음기에는 형민이 방금 고백했던 모든 죄의 내용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이 녹음 파일이 당신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이 세상에 당신이 나를 살해하려 했다는 증거가 이제 남았습니다. 당신은 이 녹음 파일을 들고 법정에 설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비밀로 묻고 제 그림자 밑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지 선택해야 합니다. 윤은채는 형민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형민의 남은 인생을 통제하는 영원한 형벌이었다.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내 조수 역할을 맡길게요. 당신은 당신이 버렸던 그 딸, 민영의 옆에서 아버지가 아닌 그림자로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나에게 순종하고 속죄하세요. 그게 내가 당신에게 내리는 마지막 형벌입니다. 형민은 울면서 그 잔혹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제 성공한 변호사에서 자신이 죽이려 했던 여자의 그림자로 살아가야 하는 처참한 죄수가 되었다. 제17장 속죄의 그림자, 형민의 나날. 형민은 자신이 불태워 죽이려 했던 미진, 이제는 윤은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녀의 그림자로 살게 되었다. 그는 미진의 회사에서 잡다한 업무를 처리하는 조수 역할을 맡았다. 펜트하우스의 성공한 변호사였던 과거는 사라지고 그는 낡은 원룸에서 출퇴근하며 미진의 호출을 기다리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다. 그의 일과는 지독하리만치 고통스러웠다. 미진은 그에게 중요한 의사결정은 맡기지 않았다. 주로 서류 정리, 커피 타기, 그리고 미진이 참석하는 고급 미팅 장소 앞에서 대기하는 일이었다. 형민이 미팅 장소 문 앞에서 몇 시간이고 대기할 때 미진은 깔끔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그를 지나쳐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나 분노 대신 차갑고 완벽한 무관심만이 존재했다. 형민은 그 무관심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가 되었는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가장 힘든 것은 딸 민영이었다. 민영은 미진의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고 형민은 조수라는 명목으로 민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얻었다. 민영은 이제 10살. 해맑은 웃음과 똘똘한 눈빛은 형민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형민은 멀리서 민영이 미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영은 그를 엄마의 친절한 운전기사 아저씨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저씨, 엄마는 왜 맨날 바빠요? 아저씨는 왜 엄마를 도와줘요? 민영이 천진난만하게 물을 때마다 형민은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엄마가 아저씨에게 예전에 큰 도움을 줬거든.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엄마를 돕는 거야. 형민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민영에게 자신이 친아버지임을 밝힐 수 없었다.
미진이 그에게 내린 형벌의 첫 번째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형민은 민영에게 줄 수 있는 작은 선물학용품, 장난감을 몰래 사서 미진의 비서에게 전달했다. 비서는 미진에게 보고했고 미진은 그 선물들을 민영에게 전달했다. 민영이 선물을 받고 기뻐할 때 미진은 형민을 불러 차가운 경고를 주었다. 강 변호사님, 당신의 의무는 내 명령에 따르는 것이지 불필요한 감정을 이 아이에게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속죄는 철저히 나를 향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당신의 고백이 담긴 파일은 언제든 세상에 공개될 수 있다는 것을. 형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제 미진에게 복종하는 것이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의 심장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는 10년 전 미진을 버릴 때 느꼈던 공허함 대신 진정한 죄책감과 속죄의 의지를 발견했다.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10년 전 그날 밤에 미진의 절규를 들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림자 같은 삶을 받아들였다. 제18장 예나의 최종 파멸과 공허한 승리. 한편 경제적 기반을 모두 잃은 예나는 완전히 몰락했다. 그녀의 아버지 로펌 대표는 딸의 무분별한 공금 유용과 파산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건강과 명예에 치명타를 입었다. 예나는 모든 재산이 압류된 채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나 작은 월세방으로 전락했다. 그녀의 사교계 친구들은 모두 그녀를 외면했고 형민에게 퍼부었던 멸시와 독설이 이제 그녀 자신에게 되돌아왔다. 예나는 이 모든 불행이 형민과 그 배후의 윤은채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미진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예나는 기자들을 매수하여 윤은채의 투자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려 했다. 윤은채는 예나의 움직임을 미리 간파하고 있었다. 그녀는 형민에게 받은 예나 아버지의 회사 비리 정보를 이용하여 예나 일가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작전을 실행했다. 사건 발생 공공연한 파멸 미진은 예나 일가가 연루된 비리 문서를 검찰에 넘겼고 이는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예나의 아버지는 구속되었고 로펌은 파산했다. 미진은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이 정의를 실현했다고 믿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공허했다. 미진은 자신의 오피스텔 창가에서 뉴스를 보았다. 뉴스 화면에는 예나가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초췌한 모습으로 경찰차에 오르는 장면이 나왔다. 10년 전 자신이 화염 속에서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예나의 몰락은 너무나 가볍게 느껴졌다. 미진의 내면 독배 끝났다. 그들이 나에게서 앗아갔던 모든 것을 되돌려줬어. 나는 복수했어. 이제 나는 행복해져야 해. 그런데 왜 이토록 가슴이 싸늘한 거지? 이 공허함은 뭐지?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는데도 10년 전의 불길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아.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지만 미진은 자신이 원했던 카타르시스가 아닌 텅 빈 승리감만을 느꼈다. 그녀는 복수가 그녀의 내면을 채워주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오히려 복수라는 감정 자체가 그녀의 심장을 짓누르는 차가운 짐이었다. 제19장 딸의 눈물, 흔들리는 복수의 칼날. 미진이 느끼는 공허함은 민영과의 관계에서 더욱 증폭되었다. 민영은 미진이 완벽하게 설계한 삶 속에서 자랐지만 엄마의 차가움과 끊임없는 바쁨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민영은 어느 날 미진에게 물었다. 엄마는 왜 한 번도 웃는 사진이 없어? 아저씨 형민은 가끔 나한테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데 엄마가 행복했던 이야기래. 근데 엄마는 왜 나한테는 안 해줘? 미진은 당황했다. 그녀는 민영에게 과거의 행복을 보여줄 수 없었다. 그 행복은 형민과 함께했던 시절이었고 그녀가 통째로 지워버리려 했던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미진의 외면과 무관심에 지친 민영은 결국 형민에게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 형민이 민영을 학교에서 데려다주는 길. 민영은 형민에게 속삭였다. 아저씨,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엄마는 나한테 아빠에 대해 절대 말해주지 않아. 혹시 아저씨가 우리 아빠예요? 형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저씨는 민영이의 아빠가 아니란다. 그는 미진과의 약속을 깰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영은 엄마에게 아빠에 대해 물었다가 미진에게 심하게 야단을 맞았다.
미진은 민영이 형민과 가까워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민영은 서럽게 울면서 잠이 들었다. 미진은 잠든 민영의 옆에 앉아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때 그녀는 민영의 얼굴에서 10년 전 형민의 모습과 자신의 젊은 날의 모습을 동시에 보았다. 증오의 대상과 사랑의 증표가 섞여 있는 그 얼굴. 미진은 민영에게 복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제20장 복수의 실패, 사랑을 향한 고백. 다음 날 아침 미진은 형민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형민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고개를 숙이고 들어섰다. 강 변호사님, 어제 민영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죠? 미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다. 형민은 처음으로 미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저는 대표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영이는 저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대표님, 복수가 당신을 행복하게 했습니까? 형민의 질문은 미진의 심장을 관통했다. 미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감히 당신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해? 당신은 나를 불태웠어. 내가 겪은 고통은 당신이 지금 겪는 모든 것보다 1000배는 더 지독해. 맞습니다. 1000배, 10,000배 더 지독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당신의 그림자로 살 겁니다. 하지만 복수는 대표님을 해방시켜주지 못했어요. 당신의 눈은 여전히 10년 전 그 화염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사랑을 버렸듯이 당신은 나를 향한 증오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형민은 진심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10년 전의 비겁함이 아닌 진정한 회한과 사랑을 담고 있었다. 미진아, 내가 당신에게 했던 짓은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야. 하지만 당신이 복수를 끝내고 싶다면 나를 경찰에 넘겨. 나는 당신의 복수의 완성을 위해 기꺼이 감옥에 갈게. 하지만 당신은 나에 대한 증오를 버리고 민영이의 엄마로 행복하게 살아야 해. 나는 당신의 복수 도구가 아닌 민영이의 아빠가 되고 싶어. 형민의 진심이 담긴 눈물과 고백은 미진의 차가운 가면을 부수었다. 미진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증오는 10년 만에 녹아내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형민을 파멸시키는 것보다 민영이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민영이의 행복은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미진은 천천히 자신의 서랍을 열고 그 안에서 형민의 고백이 담긴 녹음기를 꺼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러 그 파일을 영원히 지워버렸다. 제21장 족쇄를 풀고 진실을 마주하다. 미진은 녹음기를 형민에게 던졌다. 지웠어. 당신이 내게 묶어두려 했던 모든 족쇄를 지웠어. 당신의 죄는 당신 스스로가 안고 가.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죄를 이용하지 않아. 미진아. 하지만 명심해. 당신은 내게 아픔을 주었지만 이 아이에게는 유일한 아빠야. 나는 당신의 비겁함을 용서할 수 없지만 민영이에게 아빠를 돌려줄 의무가 있어. 미진은 형민에게 다가섰다. 나는 유는채가 아니야. 나는 미진이야. 10년 전 당신을 사랑했던 미진.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지만 당신의 딸을 낳아 기른 미진이야. 이제 더 이상 복수는 없어. 당신은 내 회사에서 나가. 그리고 민영이의 아빠로 다시 돌아와. 사랑이라는 이름의 대가를 치르면서. 형민은 미진의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가 1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진정한 속죄와 사랑이 파멸의 끝에서 기적처럼 되돌아온 순간이었다. 미진은 그를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의 눈빛은 10년의 고통과 증오를 넘어 다시 한번 가족이라는 이름의 희망을 향하고 있었다. 제3부 진실이 드러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다. 제22장 새로운 동거, 얼음이 녹는 과정. 미진이 형민에게 두 번째 삶을 허락한 후에도 그들의 동거는 얼음 조각 예술처럼 섬세하고 불안정했다. 형민은 스스로에게 속죄의 족쇄를 채웠고 미진은 여전히 유는채의 잔상이 드리운 차가운 성공의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보다는 공동의 의무에 가까웠다. 형민은 집안의 모든 곳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민영의 학교 행사 참석, 미진의 심부름, 그리고 집안의 사소한 수리까지 도맡았다. 그 모든 행위는 10년 전 자신이 불태웠던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주려는 간절한 몸짓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미진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눈빛을 읽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미진은 여전히 형민의 노력 앞에 감정적으로 벽을 세웠다. 그녀는 서재에 틀어박혀 유는 채로서 쌓아올린 회사와 재산을 정리하는 데 몰두했다. 그녀는 그 모든 부가 증오의 대가로 얻어진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복수의 산물을 깨끗이 정리해야만 비로소 미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어느 날 새벽 미진은 서재에서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자신의 어깨에 담요가 덮여 있고 탁자 위에는 따뜻한 허브차가 놓여 있었다. 형민의 흔적이었다. 미진은 그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 이제 더 이상 증오나 복수심이 아닌 지독한 외로움만이 남아 있었다. 그때 거실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형민이 낮은 목소리로 민영이의 어릴 적 동요를 흥얼거리며 민영의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그 소리는 10년 전 미진이 고시원에서 형민을 기다리며 들었던 노래와 똑같았다. 미진의 심장 깊은 곳에서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형민의 도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냉정함이 이 관계를 망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제23장 사랑의 재확인, 헌신의 맹세. 민영의 생일날 밤, 민영의 순수한 질문이 그들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전환했다. 아이의 눈물 앞에서 미진과 형민은 부부라는 가장 어려운 숙제를 다시 풀어야 했다. 민영이 잠든 후 미진은 형민을 침실로 불렀다. 침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뜨거웠다. 10년의 공백과 상처가 이 한 공간에 응축되어 있었다. 형민 씨, 나는 당신에게 복수하지 않았지만 당신을 끝없이 벌하고 있었어. 당신의 죄책감을 이용하여 당신을 내 곁에 묶어두려 했지. 나는 아직 당신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헌신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야. 미진이 고백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형민은 미진의 손을 잡고 그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맞춤은 10년 전의 욕망이 아닌 깊은 존경과 회한을 담고 있었다. 미진아, 나를 시험해. 평생 시험해도 좋아. 당신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지 않는 한 나는 당신의 시험을 기꺼이 받아들일게. 나의 죄는 당신의 용서를 받을 가치가 없어. 하지만 나는 당신을 다시 사랑하고 싶어. 당신의 상처를 끌어안고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나의 남은 삶을 바치고 싶어. 형민은 자신이 겪었던 파산, 예나의 멸시, 그리고 복수의 끝에서 느꼈던 모든 고통이 미진의 헌신적인 사랑에 대한 자신의 비겁함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미진에게 다시 한번 청혼했다. 화려한 반지가 아닌 진정한 가족과 헌신을 약속하는 청혼이었다. 미진은 형민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당신의 죄를 사하는 것은 내가 아니야. 당신의 미래의 헌신이야. 당신이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증명한다면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어 당신의 죄를 공동으로 짊어질게. 그들은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다. 포옹 속에서 미진은 형민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그 박동 소리는 10년 전 그녀를 불태우고 도망쳤던 형민의 비겁한 발소리가 아닌 그녀와 민영을 지키려는 굳건한 약속이었다. 그들의 재결합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죄를 인정한 남편과 용서한 아내의 처절한 맹세였다. 제24장 공동의 속죄, 헌신으로 짓는 미래. 부부가 된 후 그들은 유는 채로서의 과거를 청산하는 데 돌입했다. 미진은 복수를 위해 쌓았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미진 마이너스 형민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과 화상 피해 아동 치료를 목적으로 했다. 형민은 자신의 로펌 경력을 활용하여 재단의 공익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닌 죄를 갚기 위해서 일했다. 그의 사무실은 화려한 강남 빌딩이 아닌 재단이 위치한 소박한 곳이었다. 그는 매일 새벽까지 봉사하며 자신이 10년 전 버렸던 정의로운 삶을 실천했다. 미진 역시 재단의 운영에 집중하며 냉철했던 투자 감각을 이웃에게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화려한 화장 대신 평화로운 미소가 자리 잡았다. 그들은 서울 근교의 아담한 주택으로 이사했다. 집의 마당은 미진이 가장 좋아했던 야생화로 가득했다. 어느 날 저녁 형민이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미진은 마당 벤치에 앉아 민영과 함께 웃고 있었다. 형민은 그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10년 동안 갈망했던 평범하고 소중한 삶의 모습이었다. 미진이 형민에게 다가왔다. 당신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져. 돈이 아닌 당신의 재능이 사람들을 돕는 것을 보니 당신이 정말 변했다는 것을 믿게 돼. 형민은 미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내 죄는 평생 갚아도 모자라. 하지만 당신과 민영이의 웃음이 내 속죄의 가장 큰 상이야. 제25장 불타버린 과거를 묻다. 결혼 1주년이 되는 날, 미진은 형민에게 특별한 여행을 제안했다. 목적지는 강원도 산장 부근. 10년 전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불타버렸던 곳이었다. 그들은 민영에게는 비밀로 하고 단둘이 여행을 떠났다. 산장은 이미 철거되고 잡초만 무성한 공터가 되어 있었다. 미진은 그 공터 앞에 서서 10년 전 자신이 겪었던 화염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떠올렸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형민은 미진의 손을 잡고 함께 그 공터를 바라보았다. 형민의 얼굴에는 공포가 아닌 깊은 슬픔과 회한만이 남아 있었다. 당신을 향한 나의 복수는 이곳에서 멈춰야 했어. 나는 이 불길을 잊지 못할 거야. 하지만 이 불길이 우리를 영원히 묶어두게 할 수는 없어. 미진은 주머니에서 유는채로 위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가발과 의상 사진을 꺼냈다. 형민은 자신이 처음 만났던 차가운 유는채의 모습이 담긴 사진임을 알았다. 미진은 사진을 땅바닥에 놓고 형민에게 라이터를 건넸다. 당신이 불을 질렀던 것처럼 이제 당신이 복수의 잔재를 태워줘. 유는채는 여기서 죽고 강형민과 윤미진만 돌아가자. 형민은 손을 떨면서 사진에 불을 붙였다. 불꽃은 작았지만 그 불꽃은 10년 전의 그날처럼 미진의 증오와 유는채의 가면을 깨끗이 태워버렸다.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진은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다. 형민은 미진을 끌어안고 속삭였다.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영원히. 에필로그 새로운 맹세와 영원한 동행. 그들은 서울로 돌아와 민영을 품에 안고 따뜻한 일상을 이어갔다. 형민은 미진에게 새로운 목걸이를 선물했다. 그 목걸이는 결혼의 서약이자 속죄의 상징이었다. 늦은 저녁 형민과 미진은 거실에서 민영이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당신 덕분에 알게 됐어. 복수는 과거를 영원히 붙잡아두는 족쇄지만 용서는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라는 것을. 나는 평생 당신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어. 하지만 당신과 민영이의 사랑 덕분에 나는 매일 아침 다시 태어날 수 있어.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죄와 용서, 그리고 헌신으로 빚어진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림자 연인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세 사람의 따뜻한 햇살이 영원히 머물렀다. 죄를 지은 남편은 속죄의 연인이 되었고 복수를 끝낸 아내는 용서의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은 마침내 그림자가 아닌 연인으로 다시 태어나 영원한 사랑과 속죄의 가족으로 남게 되었다.